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22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내 삶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나를 키운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낯선 남자 때문에 내가 쌓아올린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지우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피가 섞인 본능이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적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내 아르바이트 장소인 카페에 처음 왔을 때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다. 중년의 신사가 왜 이렇게 긴장한 채로 나에게 말을 걸까? 추천 메뉴를 묻고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 물을 때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산을 할 때 손을 떨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오늘 그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머니 윤서연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질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곧 가실 뿐이야 라고만 반복하며 나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단호했다. 아닙니다.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나의 친부라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친부. 나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다.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신 김민준 아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셨던 내 기억 속 유일한 아버지. 그 외에 다른 아버지가 존재할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김민준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이 그분의 사랑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충격 속에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작년에 내 의료 기록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빠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잘 모른다고만 했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친아빠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어제 카페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이목구비, 특히 눈매와 인매가 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내가 그를 닮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이야. 강태준 씨는 나에게 다가와 자신이 내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맹세했다. 알았다면 진작에 내 삶에 나타났을 거라고. 어머니는 그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머니를 괴롭혔던 위험한 사람이거나 나쁜 전애인일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당황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자리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하자는 태준 씨와 어머니의 제안을 뿌리치고 나는 현기증과 구역질을 참으며 집을 뛰쳐나왔다. 친구 한별에게 연락했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했다. 한별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지만 곧 잠이 들었다. 나는 홀로 남아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배신감, 혼란, 슬픔, 그리고 낯선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채웠다. 어머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누구일까? 내가 알던 내 가족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한별의 자취방에서 눈을 떴다. 조금은 진정된 상태였다.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도망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한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어제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숨죽여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강태준 씨는 어머니가 22살 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23년 전에 딱 하룻밤 만났던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약혼자에게 갑자기 파혼당하고 힘들어하던 차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태준 씨를 만났다고 했다.
태준 씨는 25살 생일을 혼자 보내고 있었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하룻밤을 보냈고 콘돔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내가 생겼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가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였기에 내가 자신에게는 기적의 아기였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태준 씨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의 이름, 중간 이름이었다고 한데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내가 2살 무렵 김민준 아빠를 만나 3살 때 결혼했다고 했다. 김민준 아빠는 내가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결혼 후 정식으로 나를 입양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낡은 입양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왜 내 아기 때 사진에는 김민준 아빠가 없는지, 왜 늘 3살 이후의 사진들만 보아왔는지. 김민준 아빠는 정말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셨구나. 내 마음속 유일한 아버지인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변치 않았다. 오히려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해준 김민준 아빠에게 더 큰 감사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태준 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극도로 당황하고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17년 만에 나타난, 심지어 하룻밤 인연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거나 지우가 그를 따라갈까봐 두려웠다고. 자신도 좀 더 침착하게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당황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침착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태준 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내의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태준 씨는 나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다. 25세 생일날의 우울함,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는 그에게 왜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지듯 물었다. 그는 당황하며 자신의 중간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하고 그때 어머니에게 알려준 이름이 그 중간 이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명함에는 어머니가 기억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법적인 일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본명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중간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그의 온라인 활동 대부분에서 그 중간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오랜 친구나 가족들이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흔적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태준 씨는 자신이 내 존재를 알았다면 반드시 내 삶에 있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내가 그에게서 유전된 특정 의료 상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19세에 같은 진단을 받았기에 내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그는 어떻게 나를 찾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에게는 나보다 5살 어린 아들 강서준이 있다고 했다. 서준의 어머니이자 태준 씨의 전처인 박혜림 씨가 서준의 학교 선생님인데 우연히 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업 경시 대회 팀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속 내가 태준 씨와 너무 닮아 혹시 친척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 사진을 태준 씨에게 보냈다고. 태준 씨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형제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형제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냈고 공개 계정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어머니를 즉시 알아봤다고 한다. 그 순간 내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다고 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도 들었다. 태준 씨는 어머니를 만났을 때 서준의 어머니와 사귀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난 후 몇 달 뒤에야 서준의 어머니를 만났고 서준의 어머니가 예상보다 일찍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 상태라고.
그는 필요하다면 서준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날 어머니를 먼저 찾아가 모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내 얼굴과 생년월일, 그리고 나와 같은 희귀 의료 상태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기에 이미 확신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영화관으로 나를 찾아온 이유는 사진으로만 봤던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식적인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얼굴, 생년월일, 그리고 같은 의료 상태까지 누가 봐도 부자 관계라는 것은 명백했다. 식당 종업원조차 우리를 보고 부자 같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정도였다. 태준 씨는 앞으로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자고 제안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에게 여전히 약간의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싶었다. 어머니는 태준 씨가 아직 나에게 낯선 사람이니 처음부터 너무 자주 만나거나 그의 집에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다. 우선은 태준 씨가 주말에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는 내 몫을 계산하려 체크카드를 꺼냈다. 친부와의 첫 식사에서 17세 나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의를 몰랐기 때문이다. 태준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 돈을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는 농담 삼아 어머니에게 17년치 양육비를 줘야겠다고 말했고 그 농담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태준 씨는 내 차까지 함께 걸어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식당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창피했지만 그의 포옹에서 낯설지만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몇 분 동안 나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 아빠가 곁에 있다고 말했다. 아직 그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진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존재를 알게 된 후 나를 찾아왔고 내가 집을 뛰쳐나간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노력에서 나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갑자기 생긴 친부에게 마지막 순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변호사이고 검색해보니 부유한 것 같았다. 이미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다. 40대 초반 남성이 좋아할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선물은 결국 사진 앨범으로 결정했다.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 사진을 위한 페이지를 비워두고 앞으로 함께 채워나가자고 제안할 생각이었다. 양아버지 김민준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도 한 페이지 포함시켰다. 친부에게 양아버지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보여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으면 감수성이 부족해 보일까봐 한 페이지로 제안했다. 크리스마스 아침 태준 씨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그는 부모님 댁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 밤 부모님께 나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나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다고 했다. 영상 통화로 처음 만난 친조 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들 같았다. 나를 칭찬하고 내 학업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젊은 시절의 태준 씨와 내가 얼마나 닮았는지 계속 말씀하셨다. 그분들은 조만간 나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지만 몇 시간 거리에 사셔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영상 통화 중에 태준 씨는 갑자기 강서준을 화면으로 불렀다. 서준은 나보다 5살 어리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어색하게 인사했고 난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어색하게 답했다. 서준은 태준 씨에게 또 뭘 말하라고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자리를 피했다. 예상했던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새해 전야에 직접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는 좀 더 나아지겠지. 크리스마스 저녁 태준 씨가 혼자 우리 집에 왔다. 서준은 서준의 어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태준 씨는 엄청나게 큰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왔다. 옷과 신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거의 새 옷장 전체를 선물 받은 것 같았다.
마음에 드는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나에게 아이패드 프로와 게이밍 PC도 사주었다.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주고 싶었지만 구하기 힘들어서 계속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야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몇 가지 선물을 사주었는데 어머니도 놀라면서도 매우 고마워했다. 나는 겨우 사진 앨범 하나만 준비한 것이 미안했지만 다행히 태준 씨는 선물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처음에는 사진 앨범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실망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선물이 매우 사려 깊고 소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 사진 페이지를 비워둔 것과 앞으로 함께 앨범을 채워나가자는 제안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 받은 게이밍 PC를 설치하고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영화인 멋진 인생을 함께 보았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태준 씨는 그 영화가 자신의 크리스마스 영화 톱 3 안에 든다고 했는데 함께 본 후에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되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늦어지자 어머니는 태준 씨에게 손님 방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다. 비도 오고 어두운데 1시간 거리를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고 새해 전야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보내자고 초대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우리가 가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친부의 등장이 양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준 양아버지에게 더 큰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며칠 전 나는 혼자서 양아버지 묘소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혼자 간 것이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를 믿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친부와 아무리 가까워진다 해도 내 마음속 아버지는 영원히 양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제 며칠 후면 강서준을 직접 만난다. 그리고 조만간 친조 부모님도 만날 것이다. 월요일에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얼굴이나 생년월일, 같은 의료 상태까지 누가 봐도 부자 관계이니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새해 전야. 강서준을 만나는 날이었다. 긴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큰 기대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서준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색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경계하는 모습까지 예상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 어머니,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한별은 저녁 8시경 태준 씨의 집에 도착했다. 태준 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나를 강서준에게 소개해 주었다. 서준은 나보다 5살 어리다고 했다. 서준이 나에게 한 첫마디는 실제로 보니 더 작네요였다. 내가 내 사진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78cm로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었고 서준과 눈높이가 비슷했다.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서비스직에서 일하며 비꼬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웃어넘겼다. 키가 더 클 거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다. 태준 씨는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 그의 집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부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침실 5개, 욕실 3개의 미니 도서관 같은 서재, 그리고 서준의 거대한 게임룸까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심지어 3개의 손님방 중 하나를 내가 방문할 때마다 사용할 방으로 정하라고 제안했다. 서준은 눈을 굴리며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나와 한별은 서로를 보며 뭐지? 하는 표정을 교환했다. 정말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저녁 내내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준은 내내 팔걸이 의자에 앉아 짜증난 표정으로 있었다. 태준 씨는 나와 서준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주제를 시도했지만 서준의 대답은 대부분 네, 아니요, 몰라요로 제한되었다. 어머니가 서준에게 질문했을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마웠다. 만약 어머니에게까지 무례했다면 나는 참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 태준 씨는 서준에게 한별과 함께 주방에서 음식 접시 몇 개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어머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태준 씨에게 서준에게 우리가 오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물어봤냐고 물었다.
태준 씨는 2번이나 물어봤고 서준은 2번 모두 괜찮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준의 행동 때문에 분명히 당황하고 창피해했지만 서준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서준에게 그의 게임룸에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말 멋진 방이었기 때문이다. 서준은 게임 저장 파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따로 저장하면 되잖아? 나중에 지우면 되고 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이유를 만들어 서준을 이해하는 척했다. 태준 씨는 서준에게 게임룸을 보여주라고 했고 우리는 어머니와 태준 씨가 있는 거실과 연결된 게임룸으로 갔다. 서준은 게임을 켜고 혼자 플레이했다.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권하지 않았다. 이때쯤 나와 한별은 묻는 것을 포기했다. 어차피 핑계를 대며 거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하는 게임이 재미있어 보여서 어떤 게임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말했다. 한별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서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례하게 굴었다.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때쯤 우리는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상황이 점점 더 기괴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둘 다 이 친구 진심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준은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었고 나는 몇 주 전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떠올렸다고 거짓말했다. 다행히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설령 믿었더라도 그는 내 삶에 대해 궁금해할 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와 한별은 거실로 돌아와 태준 씨에게 내 방을 다시 봐도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물론이라며 서준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우리가 잠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는 이해해 주었다. 나와 한별은 내 방에서 자정 11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냈다. 그때 어머니와 태준 씨가 우리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우리가 없는 동안 둘이 전략을 짠 것이 분명했다. 우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해결해 보려 했다. 서준은 그저 짜증난 표정으로 입을 닫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준 씨는 서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서준은 나 어머니 한별가 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대놓고 말했다. 태준 씨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함께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니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준은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겠다고 말하고는 현관문으로 나가버렸다. 그때가 자정 10분 전이었다. 태준 씨는 서준을 따라 나가 그를 말렸다. 현관 앞에서 둘의 큰 말다툼이 벌어졌다.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TV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여 소리를 묻으려 했다.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조각조각 들려왔다. 태준 씨는 서준에게 우리가 오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 왜 이러냐고 화를 냈다. 서준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소리쳤다. 태준 씨는 괜찮지만 이미 우리가 와 있으니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서준은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형제가 아니라고요.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솔직히 마음이 아팠다. 몇 시간 전부터 나는 서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상처가 되었다. 서준은 아직 친자 확인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검사는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태준 씨는 이미 나를 가족 행사에 초대하고 있었다. 서준만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마침내 TV 소리를 최대로 올렸다. 우리 셋은 어색하게 마지막 5초를 세고 조용히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날 밤에 대한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와닿았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태준 씨와 서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둘 다 그 자리에 없었다. 차라리 집에 있을 걸 후회했다. 자정 5분 후 서준이 집 안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태준 씨가 우리에게 다가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서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안아주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태준 씨에게 서준이 얼마나 무례하고 미성숙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절대 남의 집에 온 손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준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안아주는 순간에도 그 또한 지지가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인내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화가 나 있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다행히 모두 피곤했고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서준은 내내 방에 있었다. 태준 씨가 서준에게 가보았지만 서준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하며 내려왔다. 정말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아침 식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침 식사는 사실 좋았다. 우리는 전날 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한별과 태준 씨는 아주 잘 지냈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별은 나의 선택된 형제나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겪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집을 나섰다. 서준은 끝까지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솔직히 나는 그 모습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태준 씨는 다시 한번 사과했고 월요일 방과 후에 친자 확인 검사를 하러 만나자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지우야, 이제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 내 동생이 좀 싸가지가 없네. 나와 한별은 그 말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내내 어머니가 나에게 서준에게 잘해주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 웃겼다. 한별은 내가 서준을 때리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미친 것이나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라고 동의해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의 무례함을 유지했다.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그 집에 있는 내내 나는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늦게 서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짧은 내용이었다. 영상 설명에 문자 사진이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내용을 알 수 없다. 아마도 미안하다거나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마 답장이 너무 늦었을 것이다. 그때 한별과 농구를 하고 있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장황하게 답장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원래 말을 길게 쓰는 편이다. 어쨌든 서준은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마지막 몇 번의 업데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기에 이 내용을 올릴지 말지 고민했다. 우리가 만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오늘 방과 후 시내로 가서 태준 씨를 만나 DNA 검사를 했다. 검사는 끝났다. 지금까지는 결과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만약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면 어쩌지?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내가 임신했을 당시 만난 유일한 남자였기에 그가 내 아빠가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를 믿었지만 여전히 속이 불편했다.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급행 결과를 신청했기에 이틀 안에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서준은 내가 그들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죄송하다. 행복한 업데이트가 아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업데이트 4. 공식적으로. 그는 내 아빠였다. 태준 씨는 어제 오후 차 안에서 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퇴근하고 DNA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아들이구나, 얘야. 거대한 행복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검사하기 전까지는 확신했지만 검사 후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제 혈액 검사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너무나 행복했다. 다시 아빠가 생겼다.
그는 나에게 결과를 알려준 후 실제로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다. 영상 통화할 때 그는 퇴근한 것이 아니었다. 몇 시간 전에 결과를 받고 직접 축하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전화했을 때는 사실 우리 집 밖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 씨와 어머니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 그는 케이크와 아들이에요라고 적힌 작은 풍선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웃겼다. 나는 밤새도록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친조 부모님께도 전화로 알려드렸고 그분들도 매우 기뻐하셨다. 다음 주 주말이 3일 연휴라 친조 부모님 댁에 방문하기로 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약간 긴장되지만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 같고 나만큼이나 만남을 기대하고 계셔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 글이 양극단을 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결과 사진을 계속 보게 된다. 업데이트 5. 주말 여행 일부. 글이 너무 길어져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정말 글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겠다. 아마 내일쯤 2부를 올릴 텐데 요약하자면 여행이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친조 부모님은 정말 놀랍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셨다. 지난 주말 마침내 친조 부모님을 만났다. 토요일 아침에 태준 씨와 함께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계획이었다. 불행히도 태준 씨에게 갑자기 업무 문제가 생겨 금요일 오후에 나에게 갈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너무 실망했지만 태준 씨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친조 부모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고 이미 직장에 휴가를 내놓았기에 주말 계획이 모두 그 여행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혼자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물론 태준 씨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좋았겠지만 반면에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다. 혼자서 그렇게 멀리 운전하는 거 약 3시간 거리를 걱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다. 한별이가 함께 가면 가도 좋다고 하셨다. 한별이는 친조 부모님 댁이 호수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겠다고 했다. 나는 친조 부모님께 전화해서 내가 가도 괜찮은지 그리고 한별이도 함께 가도 되는지 여쭤보았다. 그분들은 내가 와주는 것을 기뻐하셨고 한별이도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와 한별이는 토요일에 그곳으로 운전해 갔다. 도착했을 때 나는 엄청나게 긴장했다.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신 분들을 보자마자 크리스마스 영상 통화에서 뵌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잠시 머리가 멍해져서 어리석게도 그분들의 이름을 불렀다. 두 분은 웃으셨고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야지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도 거들며 한별이도 똑같이 불러야 한다고 손주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2명 더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서준과의 만남 이후 정말 신선한 공기 같다.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점심을 먹었다. 할머니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부모님은 어떠셨는지, 마치 내 가족 나무의 다른 쪽 가지가 활짝 열린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솔직히 하루 종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들은 태준 씨의 사진도 많이 보여주셨다. 솔직히 처음에는 나를 환영해 주려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젊은 시절의 태준 씨와 내가 정말 많이 닮았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대 시절의 태준 씨 사진을 보고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해했다. 마치 내가 90년대 옷을 입고 촌스러운 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 같았다. 나와 한별이 모두 그 닮은 정도에 충격받았다. 그날 늦게 할머니께서 디저트로 파이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 베이킹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축하하러 왔으니 가족 레시피인 체리파이 만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셨다. 파이 만드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태준 씨가 나타나서 우리는 놀랐다. 업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어서 바로 달려왔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그 직후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태준 씨는 서준이 서준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주말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서준이 친조 부모님께 인사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태준 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잘 안 되었다고만 말했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이전에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태준 씨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새해 전야만큼 나쁘지는 않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한 번은 그와 내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빠르게 대화를 끊었다. 그래서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약간 걱정되었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을 매우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시간 반 동안은 괜찮았다. 서준은 나에게 인사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왔냐 프리티 보이 라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붙이기로 결정한 별명인 것 같았는데 좀 짜증났다.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 물론 나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자신을 관리하는 편이지만 화장을 하거나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넘어가고 인사를 받아주었다. 한별이와 서준이도 서로 인사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서준은 친조 부모님과 태준 씨에게만 이야기했고 나와 한별에게는 인사 외에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그런데 할머니의 파이 타이머가 울렸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가서 파이를 꺼내는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서준이 우리를 따라왔고 내가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하려 한다고 비꼬는 말을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븐은 낮게 설치되어 있고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신데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내가 꺼내드리는 것이 당연한 예의 아닌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외할머니께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좋은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대꾸하려 했지만 할머니께서 그에게 그만두라고 집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부엌을 나갔다. 정말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볼에 뽀뽀해드리고 싶었다. 드디어 그의 행동을 보고 그를 감싸주기보다 비난하고 바로잡아주는 어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물론 할머니께서도 그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셨다. 서준에게는 자신이 외동아들이나 외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께 서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가 그렇게 불필요하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 싫다고 말씀드렸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파이를 꺼내는 것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걸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날 밤 나머지는 괜찮았다. 서준은 좀 풀이 죽어 대부분 조용했다. 태준 씨는 서준을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서준은 친조 부모님께 좀 더 말을 많이 했다. 특히 친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최고의 순간들을 계속 이야기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지만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를 무시했고 우리는 정말 좋은 밤을 보냈다. 파이는 정말 맛있었다. 잠자리를 정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친조 부모님 댁에는 손님방이 2개뿐이었다. 원래는 나와 태준 씨가 각자 방을 쓰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별이와 서준이가 추가되면서 4명이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태준 씨가 방 하나를 쓰고 나와 한별이, 서준이가 다른 방을 쓰자고 제안하셨다. 나는 서준이랑 밤새 한 방에 있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다. 우리 둘 다 불편할 것 같았다. 나와 한별이는 거실 소파에서 자도 괜찮다고 서준이와 태준 씨가 방을 쓰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반대했다. 결국 서준이가 태준 씨와 함께 방을 쓰고 나와 한별이가 다른 방을 쓰자고 제안했다. 나는 좋은 타협점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서준이가 기꺼이 방을 양보한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와 한별이는 이야기하면서 서준과의 관계가 나아질 조짐이라고 희망을 가졌다. 우리가 틀렸다. 업데이트 6. 주말 여행 2부. 지난 글에 몇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다. 서준의 프리티보이 발언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가 어떤 이상한 의도나 동성애 혐오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한별이는 그냥 가장 친한 친구, 형제 같은 사이다. 우리가 게이였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아니다. 서준은 나를 프리티보이라고 부르며 나를 남자답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관리한다고 말했을 때 그저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었다. 그게 나를 프리티 보이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서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몇몇 사람들은 새해 전야에 한별이를 데려간 것이 서준에게 너무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한별이가 어디서 새해를 축하하든 그날 밤 나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한별이가 이번 주말에 나와 함께 온 것은 내가 처음에는 혼자 갈 예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 설령 내가 혼자가 아니었더라도 서준은 원래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여행에 합류했는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이 글을 읽을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어나서 호수로 갔다. 할아버지께서는 근처에 장애물 코스 같은 작은 구역이 있다고 보여주셨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 같은 곳이었다. 밸런스 빔, 원숭이 박대, 타이어 구간 등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나와 서준, 한별이가 코스를 뛰어보자고 제안하셨다. 나와 한별이는 좋다고 했지만 서준은 이미 수백 번 해봤다며 거절했다. 우리는 그래도 함께 하자고 설득하려 했다. 한별이는 서준에게 코스를 안내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 솔직히 봐도 알 수 있는 코스였지만 우리는 그저 서준을 함께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나와 한별이는 보통 모든 일에 재미있는 경쟁을 한다. 그래서 누가 코스를 더 빨리 끝내는지 내기를 했다. 코스를 뛰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놀렸다. 내가 앞서갈 때는 뒤돌아보며 놀리고 클라이밍 벽 꼭대기에서는 이상한 춤을 추기도 했다. 우리끼리는 정말 재미있었다. 하지만 코스를 마쳤을 때 서준은 당연히 우리가 진지하게 하지 않을 거면 왜 했냐고 비꼬는 말을 했다. 한별이는 우리가 올림픽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호수로 내려갔다. 정말 멋진 풍경이었다. 경치가 놀라웠다.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네도 있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나와 한별이는 서준에게 여러 번 함께 하자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할아버지와 태준 씨가 권해도 거절했다. 그는 그저 혼자 하고 싶어 했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 점심을 만들었다며 우리를 집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식사는 괜찮았다. 식사 후 우리는 모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스포츠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농구만 하지만 한별이는 만능 스포츠맨이라 그와 할아버지께서 한별이가 하는 모든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준은 또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운동하는 게 한별이의 유일한 인격 특성이에요? 라고 무례한 말을 했다. 한별이는 그에게 진정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준은 왜 자꾸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친조 부모님께서 한별이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서준은 한별이가 왜 여기 있어요? 가족도 아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랑 놀러 가지 그래요?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한별이의 외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고 한별이는 그 일로 매우 힘들어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친아버지보다 할아버지와 더 가까웠다. 솔직히 말하면 서준은 몰랐을 것이다. 알 리가 없었기에 일부러 잔인하거나 상처 주려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한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서준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필사적으로 잡으며 서준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설득하려 했다. 나는 그에게 나랑 같이 호수로 산책 가자고 거의 애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럽고 조금은 겁먹은 표정으로 있었다. 한별이가 서준을 죽일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한별이는 보통 사람 좋은 친구다. 모두와 잘 지내고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 절대 싸움을 먼저 걸지 않는다. 하지만 서준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의 완전히 다른 면을 보았다. 그는 격분했다. 예전에 화내는 것을 본 적 있지만 그때처럼은 아니었다. 서준의 말에 나도 상처받았다. 나 역시 한별이의 할아버지를 아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별이가 느꼈을 감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준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나는 한별이를 설득하여 나와 함께 호수로 산책을 갔다. 태준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우리에게 몇 분만 시간을 달라고, 서준은 집 안에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호수로 가는 길에 한별이는 나무를 주먹으로 쳤다. 나는 그가 폭력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서준이 그의 유일한 약점을 건드려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든 것이다. 솔직히 서준 대신 나무를 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분노했지만 나를 위해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호수에 도착하여 벤치에 앉았고 한별이는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친구다. 그런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서준이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나도 서준의 행동 방식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24시간 더 버틸 수는 없었다. 태준 씨와 할아버지께서 결국 우리에게 와서 함께 앉으셨고 우리는 한별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설명했다. 한별이는 두 분께 사과했지만 다행히 두 분은 완전히 이해해 주셨다. 그분들은 우리가 더 머물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별이를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게 할 수도 없었고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게 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한별이 차를 타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재빨리 우리 짐을 챙겼고 한별이는 태준 씨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매우 슬퍼하셨고 이것이 나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사실이 죄송했다. 나는 사과하고 우리와 한별이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좋은 아이들이라고, 그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을 뿐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다. 우리가 항상 이성을 잃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내가 짐을 싸는 동안 누군가 서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 모양이었다. 내가 나가려 할 때 서준이 나를 막아 세우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한별이의 할아버지에 대해 몰랐기에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불편해 보였기에 그 말을 믿었다. 그는 할머니께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한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나는 한별이에게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한별이가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에게 항상 싸가지 없이 구는 것에 대해 따지고 싶었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걷어차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엉망으로 보였다. 태준 씨는 그 모든 일에 대해 매우 속상해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그의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내 삶에 함께하고 싶다면 서준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경솔한 입은 너무나 빠르게 지겨워졌다고. 그는 이해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나중에 사과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모든 상황에 화가 나 있었다. 나와 한별이는 떠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간쯤에 한별이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격분하셨다. 한별이는 어머니에게 둘째 아들 같은 존재였기에 어머니는 그 모든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나셨다. 돌이켜보면 그냥 한별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중 한 명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떠났어야 했다. 어머니가 그때 태준 씨에게 전화하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 다음 날 어머니는 진정된 후 태준 씨에게 전화했다. 태준 씨는 잠시 후 나에게 전화해서 자신과 서준과 함께 그룹 치료 세션에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솔직히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준과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관계라도 될 기회라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준 씨는 몇 명의 치료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다음 주에 예약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논리적, 사실적인 사람에 가깝기에 편견 없이 글을 쓰려 노력한다. 서준이 나를 엄청나게 짜증나게 하더라도 말이다. 내가 그를 악마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에게서 좋은 사람의 모습도 본다.
태준 씨나 친조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나와 한별이에게만 정말 못되게 굴고 비하하려 든다.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업데이트 7. 가족 치료. 치료 세션은 흥미로웠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잉크 그림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말하거나 실내 게임 같은 것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야기만 했다.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았다.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세션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수요일 방과 후 시내로 운전해 갔다. 치료사 사무실에서 태준 씨와 서준을 만났다.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이해하지 않았다. 서준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태준 씨는 치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들어가자 치료사가 우리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치료를 받으러 온 이유를 물었다. 태준 씨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치료사는 나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다. 서준은 왜 나만 먼저 이야기하냐고 불평했다. 치료사가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었다. 치료사는 서준에게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치료사에게 내 유일한 문제는 바로 저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은 이유 없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나를 쓰레기처럼 대한다고. 서준은 자신에게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사는 서준에게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준비된 목록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 나는 항상 한별이를 보디가드처럼 데리고 다닌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내 싸움을 대신해줄 한별이가 필요 없다. 나는 한별이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서 서준을 훨씬 더 많이 만났다. 한별이는 2번만 함께 있었다. 새해 전야, 그때 태준 씨는 서준에게 어머니와 한별이가 집에 오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 셋만 만나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다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었다. 서준은 우리 셋 모두 오는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말했다. 치료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그랬다고 말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2번째는 친조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혼자 운전하고 혼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별이가 함께 왔고 서준은 그 주말에 원래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그곳이 자신의 친조 부모님 댁이니 초대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나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곳에 올 줄 전혀 몰랐기에 내가 일부러 한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2. 나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려고 하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벌받는 것에 지쳤다고 했다. 나는 아무도 등 돌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새로 찾은 가족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그가 곤경에 처하는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못되게 굴었을 때조차 나는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고만 했다고. 그리고 그의 행동 때문에 그를 벌주는 것은 내가 아니니 왜 나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치료사는 태준 씨에게 서준의 행동 때문에 그를 벌주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로 서준에게 벌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치료사는 서준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벌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그는 태준 씨와 친조 부모님께서 자신의 행동과 나와 한별이에게 했던 말에 대해 자신을 꾸짖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나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셋. 나는 태준 씨의 돈을 얻기 위해 골든보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말에 웃음이 터졌다. 몇몇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솔직히 이 16세 소년이 돈이나 상속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쓸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나는 말했다. 정말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면 지금 당장 아빠 사무실로 가서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어떤 서류든 사인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태준 씨의 돈에 관심이 없다. 서준이가 모두 가져도 좋다.
나는 돈 많은 집에서 자라지 않았고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삶에서 나만의 부와 성공을 만들 계획이다. 서준이가 돈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면, 그의 태도가 나에게 바뀌기만 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할 것이다. 불행히도 태준 씨는 변호사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18세가 되면 다시 한번 선택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그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다. 넷, 나는 사진 앨범 크리스마스 선물로 태준 씨의 사랑을 사려고 했다. 이 말에는 태준 씨가 즉시 끼어들어 내가 대답할 기회도 없었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다른 사람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선물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서준이 나중에 자신의 자녀를 가지게 되면 그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녀의 어린 시절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플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사는 나에게 왜 그들의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었는지 서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서준과는 전혀 가깝지 않은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약간 불편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10살 때 양아버지를 잃은 것이 어떠했는지 서준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학교나 친구 모임에서 아버지와 아들 행사가 있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 없어서 참여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슬펐는지 설명하려 노력했다. 아버지 날에 소셜미디어를 피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하며 가족을 위해 했던, 그리고 계속하는 모든 일에 대해 칭찬하는 글을 올릴 때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소셜미디어를 피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려 노력했다. 태준 씨가 내 친아빠이고 그가 실제로 내 삶에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다시 아버지를 가질 두 번째 기회로 받아들였다. 서준은 화난 목소리로 자신도 부모를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말했다. 나는 약간 충격받았다. 혹시 새아빠나 새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몰랐던 것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한 달에 2번만 엄마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격분했다. 그는 부모님의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부모님이 헤어진 것에 비유했다. 나는 그냥 나가버렸어야 했지만 그의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나는 화난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그 두 사건을 비교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도시 반대편으로 이사했을 뿐 2미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엄마에게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가 수학 시험 결과에 대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참고로 그는 이 말을 태준 씨에게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아빠와 거의 9년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고 다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아니다. 그는 부모를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 서준의 유일한 대답은 알았어요. 그럼 저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이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간 것 같다. 아니면 그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정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태준 씨와 치료사 모두 이혼과 죽음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 했고, 서준은 결국 눈을 굴리며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라고 말했다. 덧붙여 어떤 사람들은 서준이 마음을 열려고 했던 것을 내가 막았다고 해석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믿어라.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좋은 의도가 있었고 단지 표현이 끔찍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의 태도, 몸짓 언어 그리고 목소리 톤은 나도 내 고통을 느껴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에 가까웠다. 그가 동정을 구하려고 할 때 그의 얼굴이 어떤지 안다. 그가 불쌍한 나, 연기를 할 때의 목소리 억양을 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그는 우리 대화 중에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 비록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치려 최선을 다했다. 말을 꺼내기 힘들어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알게 된 오만하고 화난 부잣집 도련님 라이언 왕자가 아니었다. 그저 강서준,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자존심을 삼키고 화해하려 노력하는 16세 소년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서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를 때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 녹은 것 같았다. 나는 서준이 단편적인 싸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말해왔다. 하지만 그 좋은 모습이 나에게 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처를 놓아주고 나 역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